1982년 9월 29일 미국 시카고 12살 소녀 메리 켈러먼은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부모는 평소처럼 약을 건넸습니다. 타이레놀,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통제였습니다. 두통이 생겨도 먹고 감기에 걸려도 먹고 집집마다 약장 속에 하나쯤은 들어있던 약. 사람들은 그 약을 믿었습니다. 메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캡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메리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불운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죽음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해결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시카고 곳곳에서 이상한 죽음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메리 켈러먼이 숨진 그날 시카고 교회에서는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됩니다. 27살의 아담 야누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의사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멀쩡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또 다른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응급신고, 또 다른 갑작스러운 죽음. 사건들은 서로 관련 없어 보였습니다. 장소도 달랐고, 나이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장에 출동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불편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의심이 곧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독극물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사건의 연결고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필립 카푸토였습니다. 그날 그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망 신고 현장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응급 출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방문했던 집, 그리고 지금 도착한 집, 두 곳 모두 식탁 근처에 같은 약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타이레놀. 당시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진통제. 너무 흔한 약이었기에 오히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약. 하지만 대원들은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그 사실은 즉시 보건당국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카고는 충격에 빠집니다. 사망자들이 복용한 약에서 치명적인 독극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청산가리. 캡슐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는 독. 그 순간 사건은 단순한 돌연사가 아니게 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담 야누스가 사망한 뒤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생 스탠리, 야누스와 그의 아내 테레사는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탠리는 두통을 호소합니다. 테레사도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주방에 놓여 있던 타이레놀 병에서 캡슐을 꺼내 먹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병이 몇 시간 전 아담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병이라는 것을, 형을 죽인 독약이 아직 그 병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약을 복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탠리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테레사도 의식을 잃습니다. 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사람 모두 끝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 한 가족에서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총알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격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병 하나. 평범한 진통제 하나가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언론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집어갈지도 모르는 약에 죽음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희생자는 누구일까? 그 질문은 순식간에 미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수사는 곧 제조 공장으로 향합니다. 만약 생산 과정에서 독극물이 섞였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미국 전역 수백만 개의 제품이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생산 기록도 정상이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독극물이 발견된 제품들은 시카고 서부와 북서부 교외 지역에 서로 다른 약국과 마트, 여러 곳에서 판매된 제품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공장에서 생산됐지만 오염된 제품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범인이 제조 공장이 아니라 매장 진열 단계에서 제품을 건드렸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누군가 약을 구입한 뒤 캡슐을 열어 독극물을 넣고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약병은 누구나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저 진열대에서 약을 꺼내 캡슐을 열고 독을 채운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닫아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쉬운 행동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범인은 특정인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약을 집어갈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른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운 나쁘게 그 병을 집어든 사람이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시카고는 공포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달려가 약장을 확인합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혹시 타이레놀을 먹지는 않았는지, 혹시 집에 같은 제품이 있는지. 병원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약국 진열대는 비어갔습니다. 뉴스는 하루 종일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시카고를 넘어 미국 전체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9월 말이었다는 점입니다. 곧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기. 하지만 그해 미국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약에 독을 넣을 수 있다면 사탕에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부모들은 아이들이 받아온 사탕을 검사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할로윈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의 외출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아이들이 받아온 사탕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공포를 보도했습니다. 약도 믿을 수 없고 사탕도 믿을 수 없고 낯선 사람의 친절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멈춰버렸습니다. 총 한 발 없이, 폭탄 하나 없이, 작은 캡슐 몇 개가 수천만 명의 일상을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수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확대됩니다. FBI가 투입됐습니다. 독극물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수천 건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원한 범죄, 기업 테러, 금전 목적 협박, 모든 시나리오가 검토됐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0만 달러를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건은 계속될 것이라고. 수사기관은 즉시 발신인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찾아냅니다.
제임스 루이스. 그는 곧 체포됩니다. 미국 언론은 떠들썩해집니다. 드디어 범인을 잡은 걸까? 하지만 수사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는 협박 편지를 보낸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독극물을 넣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문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협박범과 살인범이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와 진범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끝내 그가 범인이라고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타인의 비극을 돈벌이로 이용하려 했던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독극물이 확인되자 타이레놀 제조사 존슨 앤 존슨도 즉시 움직였습니다. 경찰과 보건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는 미국 국민들에게 경고합니다. 당분간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자사 제품을 먹지 말라고 직접 알린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었습니다. 처음 회사가 회수한 것은 시카고 지역에서 판매된 제품들이었습니다. 약 40만 병. 사건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른 주에서도 의심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모방 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시카고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국은 흔들렸고 소비자들은 약장을 뒤졌고 미국 전역이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때 존슨 앤 존슨의 CEO 제임스 버크가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 전역에 풀린 타이레놀을 모두 회수하라고. 그 수는 3,100만 병. 당시 금액으로 약 1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주주들은 우려했습니다. 임원들도 반대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제품보다 신뢰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회사가 입을 손해보다 누군가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타이레놀을 몰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 회사가 무엇을 먼저 지키려 했는지를.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존슨 앤 존슨의 대응은 전 세계 기업들이 배우는 위기 관리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건의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누군가는 사람을 먼저 선택했다고. 사건 이후 미국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을 살 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뚜껑 아래의 밀봉 포장, 개봉 흔적 확인, 장치, 안전실. 이런 시스템들은 대부분 이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이레놀 사건 이후 같은 방식의 대규모 독극물 사건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끝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범인입니다. 수십 년 동안 FBI는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증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용의자들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계획했는지, 그 어떤 질문에도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건 발생 후 4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1982년 가을, 한 소녀는 감기 때문에 약을 먹었습니다. 한 남자는 두통 때문에 약을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약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평범한 믿음 속에 죽음을 숨겨두었습니다. 그 사건은 미국을 바꿨습니다. 기업을 바꿨습니다. 의약품 포장 방식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의 경계심도 바꿨습니다. 미국은 사건을 기억합니다. 희생자들의 이름도 기억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먼저 선택했던 한 기업의 결단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름 하나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 타이레놀 캡슐 속에 독극물을 넣은 사람의 이름 말입니다. 다른 기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모든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